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주투입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되게 더디게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 시작하고 또 오늘을 어떻게 보내나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안 가는데 한 주를 생각해 보면 금방 또 주말이 오고 또 바로 또 그다음 한 주가 지나가더라고요. 자, 한 주 동안, 네, 힘내서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살다 보면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나의 에너지만 갉아먹고 있다. 라면 어떨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경 쓰이는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책 너무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별거 아닌데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좋지 않은데 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 딱 보고 이 책을 그냥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 제 책상에 그냥 올려놓고 수업하면서도 이 책이 그냥 제목이 보이면 그냥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 끄기의 기술 책 한번 리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느라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주유소 종업원이 되게 건방지게 거스름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된다. 그리고 또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그것이 없어진대요. 그럼 무지하게 신경이 쓰인대요. 그리고 또 즐거웠던 지난 주말을 빨리 동료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일에 열을 올리는 이런 상황들. 자, 생각을 해보자.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 죽어! 네, 언젠간 다 죽는다고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이 책에 당신이 깜빡했을까봐 하는 말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모두 다 죽을 운명인데 꼭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깜빡했을까봐 다시 언급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오늘과 그날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에 당신이 쓸 수 있는 신경은 얼마 안 된다. 그러니 생각 없이 사사건건 신경 쓰며 돌아다니다가는 결국 험한 꼴을 당하고 말 것이다. 네, 그냥 별일 아닌데 막 누가 뭐라 그랬어. 거기에 막 예민해서 신경 쓰고 이 일에 참견하고 막 이렇게 사사건건 신경 쓰면서 돌아다니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신경 끄기의 기술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 신경 끄는 기술이 바로 뭐냐? 개인의 가치관의 기초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선별하는 거래요. 내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 이거다. 중요하지 않은 것. 이걸 우선 선택하고 선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된대요. 내가 정말 여기에 신경 쓸 가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이건 정말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다음부터는 아예 신경을 끄자. 그래서 그런 연습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 직원이 나한테 시건방지게 막 행동하고 그랬어. 그럼 사실 그거에 신경 쓰면 내가 자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신경 써야 돼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의 신경을 쓰다 보면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지나치고 내가 다시 안 볼 사람은 네, 신경을 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필요한 말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문자를 해도, 이메일을 보내도 형이 답장을 안 하니 괴롭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럼 이제 또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라고 물어보면 형이 나한테 눈곱만큼도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형이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10초라도 시간을 내서 답장을 할 테니까. 왜 형과 소원한 것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해? 우린 형제니까. 형제는 관계가 좋아야 하니까. 왜 형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질문을 내면에 던지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은 친해야 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가족은 세상 누구보다도 중요해야 하니까. 근데 가족이란 이유로 너무 상대방을 올가매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또 왜 그렇게 생각해? 가족과 가까운 게 정상이고 건전한 건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형제 자매와 사이가 많이 좋으신가요? 자, 형제 관계를 연락하는 빈도로 평가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나를 주변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다. 이 사람 자체가. 남들은 가족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난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난 틀림없이 뭔가 잘못됐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형편없는 기준을 고집하고 있는 거라면 이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더 나은 기준이 있는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라면 어쩌면 좋은 관계가 꼭 친한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닌지도 모른다. 너무 친해지면은 볼 걸 못 볼 걸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해도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 형제도 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도 괜찮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당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보다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사람은 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 평가나 시각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의 관점을 조금 바꾸면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남편과 아내의 대화인데, 이제 아내가 남편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일 없는데? 아니, 뭔가 있어? 말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야. 아무 일 없어. 근데, 정말이야. 낯빛이 안 좋은데? 괜찮아. 어색하게 막 웃음이 어색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30분 뒤에 남편이 진짜 열받네. 그 자식은 항상 날 무시한다니까? 이러면서 화를 확 냈어요. 네. 그러면 자기를 인식하는 것. 이거는 자기의 감정이에요. 내 마음 안에 숨겨져 있던 감정. 그럼 내 자신을 인식하는 거의 첫 단계는 바로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면 되게 열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왜 열을 받았을까? 내가 어떤 감정을 왜 느끼는지에 대해서 묻는 능력이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난 왜 화가 날까?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일까?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들지?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보고
어, 이 감정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써. 그래서 질문을 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아, 밤마다 술을 먹고 피곤해서 그런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아, 그럼 오늘부터는 금주를 해볼까? 컨디션을 다시 잘 해볼까? 아,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걸까? 아니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고 해답을 찾으면서 그래야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생에서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자발적인 선택인가? 강요되어진 압박인가? 라고 나옵니다. 자, 만약에 42.19km를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가 나오는데요. 115페이지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너 42.19km를 뛰지 않으면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협박을 한대요. 그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경우예요. 또 다른 경우, 이런 경우죠. 멋진 운동화와 스포츠 용품을 구입해서 몇 달 동안 엄격하게 훈련을 한 뒤에 처음으로 마라톤을 완주한다. 그리고 뛰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환호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사람의 상황이 두 가지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뛰는데 똑같은 고통이 이제 몸에는 신체적인 고통이 몸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선택을 준비했을 때와 억지로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억지로 했을 때와는 당연히 그 인생의 경험 자체가 다르겠죠. 똑같이 뛰는 행동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굉장히 빛나는 순간이 될 테고 한 명은 완전히 인생에서 괴로운 경험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내 문제는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만 우리가 에너지를 느낀대요. 누가 너 안 하면 죽인다라고 해서 강요를 막 하면 그때는 굉장히 부당함과 비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느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스티븐 잡스의 짧은 영상을 봤었는데 스티븐 잡스가 하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런 얘기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엄청난 이제 그런 개발로 인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내가 정말 원하고 즐길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세상에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는 돈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에는 관심이 없다. 계속 그 일에만 즐거워서 미쳐 살았던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에너지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철학자래요. 찰스 퍼스의 강의록을 읽던 제임스는, 철학자 찰스 퍼스의 강의록을 읽던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 내가 이제 그날 이후부터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100% 내 책임, 다 내 책임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짐을 일기에 막 쓴 거예요. 이제 뭐든지 잘못되면 다 내 책임으로. 그리고 이 기간만큼은 실패에 대한 생각은 제쳐둔 채로 힘을 다해서 자신의 상황을 바꿔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때는 목숨을 끊기로 결심을 했대요. 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을 끊었을까요?
자, 이 제임스가 바로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리를 다 터득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은 세계 각국의 다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자 철학자, 심리학자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깨닫는 바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한 깨달음이 있대요. 자, 어떤 깨달음이냐? 자, 외부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책임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 알건 모르건 우리는 언제나 우리 경험에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남을 한번 탓하면 그때 그 순간은 모면이 될 수 있지만 모면하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순간적인 어떠한 위안은 될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발전. 왜냐면 남 탓이야. 그리고 남 몰라. 그럼 내 자신에 대한 발전이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행동을 바꾸게 되고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124페이지로 한번 가서 여자친구한테 차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필자가 여친한테 차였대요. 근데 차인 이유가 여친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나를 버리고 그에게로 가버렸다. 네, 다 차인 경험 있으시잖아요. 없으실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차인 경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차여가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불행을 모두 다 그 여자 책임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었대요. 다 저 여자 때문이야 해도 나아지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비참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막 전화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애원하고 집으로 계속 찾아가고 막 별별 미친 짓거리를 다 했대요. 근데 이러면 더 안 되거든요. 이러면 더 도망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픈 가슴을 그녀의 탓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그건 사실 결국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자기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그 여자한테 다 원망을 돌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여자가 짠하고 나타나서 절대 문제를 해결해 줄 리도 없었다. 그래서 계속 화가 났대요. 그 생각을 하면. 계속 화가 났지만 근데 적어도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기로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그 감정을 좀 감정의 그 탓을 바꿔보는 거야. 내 자신으로. 내가 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지? 내 감정은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먹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망친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가치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보고 내 자신에게 만족하기 위한 가치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었는데 내가 그 여자와 헤어졌던 이유가 나의 잘못도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너무 다른 사람의 탓만 하지 말고 좀 자기 자신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어머니에 대한 갈등이 나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인데요. 자식이 자기 갈 길을 가길 바랬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이제 계속 챙겨주고 해야 되는 막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자식들이 좀 컸으니까 제 갈 길을 좀 갔으면 그리고 본인 역시
자기의 삶을 찾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자식한테 내 손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밀어내기가 좀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독립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근데 그 대답이 간단합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닥치고 그냥 해 이렇게 나왔는데 좀 말이 너무 강력하니까 닥치고 그냥 해 이 말보다 그냥 해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냥 해.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고통이래요. 고통의 감정. 그럼 이런 고통의 감정,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로 의대를 다니다가 자퇴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행동이지만 부모님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건 또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한다라는 건 말처럼 간단하지만 부끄러움과 또 거절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무릅쓰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독립을 요구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을 좀 뭔가 이렇게 버리는 느낌을 감수하는 건 또 그렇지가 않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자녀를 좀 독립시키고 싶고 나는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고통을 견디는 법 이걸 배워야 된대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한 선택이니까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한다는 건 새로운 고통을 자신의 삶에 들여오는 것이다. 그 고통을 즐기고 음미해라. 두 팔을 활짝 벌려서 환영하라.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해라. 그래야 후회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파트가 180페이지에 나와요. 폴란드 심리학자 카지미 애시 이름이 왜 이렇게 길지? 폴란드인이라 이름이 이렇게 길다. 카지미 애시 동프로프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 이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생존자가 전쟁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쟁은 참상 그 자체였다. 폭격, 고문, 가족의 죽음, 강간, 여러 가지 이제 막 복합적인 사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상당수가 괴롭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 덕분에 더 현재에는 책임감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가 전쟁 전에는 자기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었다라고 해요. 전쟁 전에는 이렇게 책임감 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달라진 거죠. 그 전에는 소중한 사람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굉장히 게으르며 작은 문제에 막 사소한 거에 신경 쓰고 그리고 주어진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가 이제 전쟁으로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을 이제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일부 생존자는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더 긍정적이고 강인한 사람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 정말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거, 정말 힘든 경험과 고통. 만약에 내가 정말 나한테 상처가 됐고 힘든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더 강인하고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시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도 더 강인하게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겪어야지만 뼈와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정신력도 고통을 많이 겪어봐야 정신력, 자존감
이런 능력이 훨씬 더 강해져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보통 최악의 순간을 경험한 뒤에야 인생을 보는 관점이 확 바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자. 여기 또 183페이지.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그러면 답을 얻게 될 테니까. 꼭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 네, 요새는 조금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했는데 뭐라도 해야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뭐라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동기에 대한 결과뿐 아니라 하다 보면 동기를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스티븐 잡스 그 영상을 봤던 게 너무 제 뇌리에 크게 박혀서 스티븐 잡스 그 영상에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모든 아이디어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세상이 어떨까? 내가 이거에 도전하면 어떨까? 이런 처음에 모든 아이디어는 추상적이래요. 근데 그거를 한번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그 추상적이었던 것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나의 아이디어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어 간대요.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냥 추상적인 생각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자,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일단 뭔가를 하고 나면 어려운 일이 금세 쉬워 보인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근데 바로바로 해결하셔야 돼요. 문제는 내가 즉시 해결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해야지. 그럼 그게 이제 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일 처리도 좀 더 빨라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자분이 5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친구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여자도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런 관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게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짧은 관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피상적인 이런 쾌락, 뭐 이런 낯선 삶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서 얻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뭐냐? 완전한 자유.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대요. 이거 너무 자유가 심하면 방종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대요. 무절제한 행동이 절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려면 일단 거기에 한번 푹 빠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이제 처음에는 고3 때, 제가 고3 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고3 생활이 끝나고 먹고 자고 계속 그렇게만 집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이 한 15kg인가 찌면서, 그게 원래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진짜 너무 잠만 자고 싶고, 먹고만 싶고, 편하게 있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모습은 너무 점점 막 이렇게 돼가고 너무 내 자신이 불행하고 몸도 느려지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막 수능이 끝나고 막 알바도 뛰어다니고 막 왔다리 갔다리 되게 바쁘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절자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거절하는 것. 자, 거절 어떻게 잘 하십니까? 근데 사람의 관계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자꾸 나한테 부탁하는 친구는 계속 저한테 부탁만 해요. 그럼 내가 계속 그걸 들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도 물어보면 자꾸 그 주변에 한 명 친구는 자꾸 부탁만 하고 나는 계속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된대요. 이제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내가 거절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사람에게
거절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근데 만약에 그것에 대한 답이 거절을 했는데 난리가 나서 접시를 집어 던지고 막 그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막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러면 그 관계는 완전히 틀려 먹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런 관계는.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관계, 완전 피해자의 관계로는 그 관계는 끝을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필자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던 터닝포인트에 대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217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인생 최악의 순간에 찾아온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자, 19살 때 일이었다고 해요. 아주 친한 친구 조 씨가 스스로 진리를 구해봐. 그럼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야. 술 먹으면서 했던 그런 말들이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술을 먹고 놀다가 수영장 아래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이 있었대요. 높이는 이제 10m쯤 되는데, 그냥 뛰어내리기는 좀 어려운 높이지만, 만약에 술 먹고 조금 용기만 있다면 그냥 한번 뛰어내려 볼 만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래에 호수가 있고 이제 절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시와 이제 파티를 막 하면서 수영장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막 꿈꿨던 얘기, 뭐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시가 여기서 다들 그렇게 뛰어내리고 놀아. 그래서 여기 필자가 너도 그렇게 해볼 거야? 라고 했더니 조시가 글쎄 한번 봐서. 그리고 나서 이 글쓴이, 이 작가분은 놀다가 다른 여자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그 자리를 비우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비우고 나서 다시 얼마 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절벽 아래로 다 뛰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 정신없이 다 그 밑으로 모두 호수를 멍하니 아래 절벽 아래 호수를 쳐다봤다고 해요. 그리고 3시간 만에 호수 밑바닥에서 조 씨의 시신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술 먹고 뛰어내린 거예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근데 술 먹고 이제 탈수 증상도 있었고 다리에 쥐도 나서 조 씨가 이제 사방에 밤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찾기도 힘들었고 조 씨의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조 씨는 수영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잃고 나서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나고 슬퍼했다고 해요.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서 몸이 아플 정도라고 합니다. 친구가 죽은 모습을 이제 보고 나서 그리고 죄책감에도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오래 지나고 나서 꿈에 조 씨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조 씨와 막 무의미한 대화를 계속 나눴다고 해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친구인 조 씨에게 너가 죽어서 정말 슬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정확히 기억이 이제 나진 않지만 조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너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니? 너 여전히 사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 지금 무슨 죽은 내 걱정을 하고 있니? 살아있는 니나 걱정해. 이런 말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이제 대마초도 피고 막 담배도 피고 게임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부라는 걸 실제 해보자 라고 50일 안에 책도 50권 읽어보자 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해냈고 명문대학교로 편입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 씨의 죽음의 전과 후로 이제 자기 인생이 뚜렷이 나뉘어졌다라고 해요. 그럼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성적이고 패기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이것저것 못하던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 나를 탈바꿈시킨 순간이었다. 최악의 순간이 나를 탈바꿈시킨 순간이었다.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순간들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사실 이제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든 순간 지나고 나면 바로 따뜻한 햇살이 비춰주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께도 항상 힘든 순간 후에 봄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 신경 끄기의 기술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